네, 민주당 얘기 하나 할 거 있어. 음. 저는 나름 친분이 있는 네. 장경태 의원이 네. 어젠가 대법관 100명안을 오.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대법관들 특권이 너무 많고 뭐 이제 그러니까 독일처럼 한 100명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한꺼번에 100명을 하긴 좀 그러니까 뭐 처음에 28명 하고 1년 있다 28명 하고 뭐 또 2년 있다 28명 뭐 하여튼 뭐 그렇게 해가지고 법안을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대법관 증원은 저도 찬성하거든요. 근데 100명이 되면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네. 지금 통과시키잖아요. 네. 대법관은 누가 임명합니까? 누가 추천합니까?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추천하죠. 또, 그잖아요. 그럼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는 거 아니에요? 제청 추천하고 제청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대법원장이 먼저 올려요. 그러고 해야 한단 말이야. 그러면 대법원장의 제왕적 대법원장의 인사권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100명이냐 뭐 30명이냐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법원장의 그걸 바꿔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걸 뭐 사법평의회 방식으로 바꾸냐 뭐냐 뭐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헌법재판소 하듯이 국회에서 일부 쿼터를 대법관을 추천할 수 있게 하든지. 근데 이게 다 뭐냐? 개헌 사항입니다. 근데 개헌 없이는 이거 할 수 없다. 내 생각에는 여기 그래픽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런 약간 네온 사인처럼 개헌 이렇게 쓴 그 그래픽을 하나 만들어서 뭔 얘기가 글로 갈 때마다 피디님이 띄우는 거야. 번쩍번쩍하게 개헌 얘기 나오면 개헌 번쩍번쩍 막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그래서 나왔다 개헌. 장경태 의원 네. 내가 반말 안 해. 장 의원님께서 하는 걸 지금 통과시킨다. 그럼 조희대 원장이 70몇 명을 추천하고 가는데 뭘 감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면은 이씀처럼 여기에 개헌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좀 개헌을 자꾸 피하려고 하면 안 된다. 앞으로 개헌 얘기할 때는 손가락질 한번 해주고 하세요. 개헌 이렇게 하고. 그래서 지금 그거는 그리고 사실은 법원이 얼마나 보수적인 비율이 높습니까? 그러면 뽑으려고 해도 진보 법관을 그렇게 못 뽑아요. 그럼 오히려 지금 14명 이렇게 있을 때는 뭐 오경미, 이은구 이런 분들도 있지만 이걸 늘려놓잖아요. 진보 법관의 숫자는 더 줄어들걸요. 비율적으로, 필연적으로. 그래서 오히려 독일은 이제 서울대 공도현 교수님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독일은 오히려 너무 많으니까 관료화됐다는 거예요. 법관들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까지 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건데 하여튼 일단 두 개입니다. 숫자가 그 적정 숫자냐. 그다음에 대법관 임명과 관련돼서 인사권 어떻게 할 거냐.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되는데 100명 이렇게 그냥 논의가 제가 이제 신문을 계속 보잖아요. 논의가 너무 납작해요. 100명 뭐 100명의 적절성을 논할 수도 있겠지만 대법관을 늘린다고 했더니 바로 뭐라 그러냐? 민주당 대법원 만들려고 그러는구나. 바로 이거예요, 얘기가. 그러면은 국민의힘 정권에서 대법관을 늘린다고 하면은 국민의힘 대법원 만드는구나 이럴 것이고 민주당 정권에서 늘린다고 그러면은 민주당 대법원 만드는구나 그럴 것이고. 그럼 뭐 언제 대법관은 언제 늘려요? 지금 14명이서 자기들도 힘들다잖아요. 몇만 건을 하니까. 네? 자기들도 힘들어서 너무 힘든데 이런 논리로 대법관을 못 늘려가지고 결국 어떻게 하려고 그런 겁니까? 상고법원을 만들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쵸, 상고법원을 만들기 위해서 청와대랑 딜을 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양승태가 청와대랑 딜을 하기 위해서 재판을 갖다가 개입을 한 거죠. 재판 개입을 한 거 아닙니까? 그게 사법농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대로 이제 대법관들의 숫자를 늘려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대법관의 숫자를 늘리면서 그러면 그런 이제 구설로부터 어떻게 그 분리시킬 거냐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너무 많이 늘려가지고 관료화된다라고 하면은 적정 숫자는 얼마로 만들 것이냐 그런 문제. 그 다음에 그냥 막 늘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독일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제가 잘 몰라요. 그 독일 같은 경우는
뭐 법원이 나눠져 있다면서요. 그 전공 분야별로. 6대 법원인가 나와 있을 거예요. 네, 사회법원, 노동법원 뭐 네. 다 있죠. 예, 일반 법원은 민형사를 하는 곳이고 네. 예, 나눠져 그래서 있습니다. 어떤 사건들의 경우는 또 전문화 시킬 필요도 있으니까 네. 그런 것도 포함해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맞아요. 그러면 그런 걸 포함해서 논의를 하면은 사법 체계에 그러면은 여러 가지 변화들이 또 수반돼야 될 것인데 그렇죠. 예. 말씀하신 이제 개헌 문제도 있겠지만은 이걸 다 수반하는 여러 가지 체계의 논의는 또 어떻게 가져갈 거냐. 논의를 풍부하게 해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풍부한 논의를 물론 정치권도 해야 되는데 정치권이 정치권이 똑바로 다 못하잖아요. 그러면 언론도 이런 논의를 좀 이끌어가고 이 아젠다를 던지고 또 민변 이런 데서도 지금까지 논의한 그 수많은 책자와 안들이 있잖아요. 그쵸, 예. 그걸 또 꺼내가지고 예. 또 한번 토론도 하자 그러고 그쵸. 뭐 이런 게 쭉 돌아가야 되는데 뭐 말만 하면은 다 뭐 이거 또 민주당 대법원 만드나요? 이런 것만 얘기를 한다. 그래갖고 사실 답답해요. 논의가 어차피 진전이 안 되는 거거든요. 답답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포퓰리즘 입법을 좀 자제해 달라. 예, 그냥 기사 하나 날라고 하면 안 됩니다, 장경태 의원님. 포퓰리즘 입법이라고 하게 말 게 아니고 김준우의 대안은 이거다 이런 걸 말을 해줘야죠. 제가 지금 이번에 이제 그동안 대법관 증원 이제 몇 명 해야 되는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증원안은 찬성하면서. 왜냐하면 상고법원을 별도로 만들게 되면 논란이 되고 결국 사심제로 이어지게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문제가 그게 그 법관 정원을 이제 오히려 늘려서 1심을 더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뭐 100만 건인가 뭐 하여튼 접수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사실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건수는 민사가 한 17,000건 될라나? 네, 제가 엊그저께인가 다시 사법연관 체크했을 땐 대법원에 접수된 사건이 5만 몇천 건이라고 봤어요. 그 저기 다 합쳐서 선고소송부터 해가지고 뭐 다 했을 때. 근데 사실 100명씩 되면 그 이른바 그 정책법원으로서 법령 해석 통일 기능이 되게 약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몰라 대법원끼리도 아예 그러니까 독일처럼 쪼개져 있으면 상관이 없죠. 독일은 근데 사실 일반 법원도 법관이 100몇 명 있을걸요. 네, 근데 거기는 국회랑 그다음 각 연방의 주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구성을 한 그 법관 추천위원회에서 아마 대법관을 정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톱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 이제 첫 번째 그래서 하나가 인사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헌법재판소처럼 그러면 이제 국회에서의 선출 기능을 전체는 아니더라도 저는 헌재 같은 경우 전부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대법원은 그러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법관 정원이 있으면 정원의 뭐 3분의 1이나 요 정도는 뭐 국회 추천권을 좀 넣어서 민주적 요소를 좀 이제 강화하는 이제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늘 여기서 문제가 되냐면 국회가 비례성 있게 구성이 안 되는데 이걸 권한을 주는 게 맞냐. 그래서 연동형은 아니더라도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로 개혁을 해야 이것들의 정당성도 조금 더 확대될 것이다.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쨌든 재판을 좀 제대로 받고 지금 뭐 10초 재판이다, 뭐 심리 불속행 제도를 통해서 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고 허가제나 심리 불속행이나 제가 볼 땐 그게 그거예요. 이거 봐서 야 이건 꺼리도 아니야 이래서 한 페이지짜리 하고 내버리잖아요. 그거나 저거나 이제 똑같은데 그래도에도 불구하고 좀 더 이제 그리고 전압도 그렇게 많이 안 열리고 그래서 저는 대법관을 딱 2배로 늘렸으면 좋겠어요. 2배다. 네, 딱 2배로 늘리고 늘리는데. 우리는 지금 독일처럼 예를 들어 1심 다 이렇게 다 찢을 수는 없으니까 형사랑 소년 사건 요게 한 절반쯤 될 거예요. 요거 최고법정으로 14명이나 12명을 꾸리고 민사 행정 요걸로 12명을 꾸려가지고 그렇게 되면 여기서의 법령 해석 통일 기능은 그대로일 거 아니에요. 20몇 명이 다 모일 필요가 없잖아요. 사건은 다 따로 가니까 그렇게 분류를 해서 하면 적어도 이제 대법원에서 계류되는 시간은 좀 줄 거고, 그리고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을 좀 쪼개려면 사법평의회를 구성하면 좋겠지만 사법평의회 구성을 안 하면, 그러니까 독일 같은 법관 추천위원회를 어떻게 하든 해가지고 국회에서의 대법관 추천권 기능을 좀 이렇게 집어넣고 퍼센트를 뭐 30%가 됐든 절반이 됐든 절반을 넘기는 건 좀 곤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좀 하고, 그렇게 정도로 하면 이제
좀 어느 정도 현재 제도에 크게 해치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그러면 이제 오늘은 민사 최고법원 전원 합의체입니다 이러면 이제 쭉 앉고 오늘은 형사 최고법원 법정입니다 쭉 앉고 이러면 되잖아요. 그렇게 정도로 하면 어느 정도 이제 좀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한 얘기를 빨리 논평으로 내세요. 그러면은 민변 입장을. 지금 조직화 중이에요. 조직화 중에 입장 만들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몇 개 입장이 원래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엊그저께 이제 이 입장으로 몇 분을 이제 오케이를 긍정적으로 좀 보셔가지고 그런 입장을 내야 언론에 반영이 되고 언론에 반영이 돼야 그렇죠. 입법 논의에도 참고를 해서 뭘 보완을 하든가 하고 또 민주당이 추진하는 것 중에 또 세계 최초의 4심제 독재를 한다. 네, 세계 최초 4심제를 도입하는 독재를 한다라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주장한 재판소원. 네,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는 정확히 이 대법원까지 간 재판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요건을 맞춰서 헌법재판소한테 이 재판 이거 맞아요라고 물어보라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거는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근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위에 가게 되는 거거든요. 대법원 판결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헌법상으로 사실 대법원이랑 헌법재판소는 별개의 기관으로 구분이 돼 있고 근데 기능적으로는 4심제가 돼버려서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위에 있는 기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진짜로 그렇게 하려면 사실은 개헌을 해야 된다. 또 여기 번쩍번쩍 개헌. 네.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렇고 일단 그러면 예를 들면 그게 그럼 어떤 결과가 내냐면 그 몇만 건 중에 몇천 건이 넘어오면 헌법재판소는 지금 한 1000건 1년 1000몇백 건 1000건 처리하나? 그 정도 처리할 텐데 현재 예산도 그럼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좀 낭비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재판연구관을 그러면 대법원만큼 추가로 둬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한 번 더 해서 기분이가 좋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대법원의 신뢰를 높게 했는데 물론 이제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 남는 거는 좀 그런 거죠. 이제 재판소원을 그럼 허용하자고 하면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게 이제 본질적으로 꼭 개헌 사항은 아닙니다. 헌재법을 바꾸면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어디까지 허용할 거냐 재판소원을 그 다 뭐 요건이라는 걸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요건이라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논문이 좀 있긴 한데 그렇게까지 합의된 게 없고 그게 다 사실은 이건 또 똑같은데 동반되는 게 이게 그러면 또 엄청난 부대 비용과 그 헌재 건물 지금 작잖아요. 안국동에 있는 거. 네, 헌재 건물을 줘야 된다? 저 건물 줘야죠. 뭐 어디 옮기든 어디든 그래 뭐 세종으로 가든 뭐 광주로 가든 뭐 그건 상관없는데 건물도 지어야 되고 뭐 대법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2배로 늘리려면 거기는 저는 이제 더블로 하자고 저는 했으니까 대법정을 바꿀 필요는 없잖아요. 말하자면. 원래 28명으로 한다고 하면 대법정을 28명이 한꺼번에 이렇게 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공간 어떻게 만들어? 2줄로 앉아?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어쨌든 좀 좁게 앉으라고 그래요. 왜 이렇게 의자는 또 이렇게 커요 거기? 몰라요. 어쨌든 그런데 의자가 너무 커요 거기는. 좀 크긴 크죠. 네. 헌법재판관만큼만 의자 앉아도 되는데 왜 이렇게 큽니까? 헌법재판관 의자는 한 요까지밖에 안 오더만요. 근데 대법관은 여기 있더만 의자가 여기 있더만. 그치. 네. 하여튼 그래서 무슨 얘기하다 말았냐. 그러니까 건물 짓는 얘기. 예산도 엄청난 얘기죠 사실.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그 예산이 있으면 이명박이 했었어야 되나? 그만큼 1심 재판관 법관 정원법에서 법관들이 자꾸 떠나려고 하는 것 중에 이유가 하나가 뭐 이렇게 좀 일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이 많아요. 사실 대법원이 일이 많은 게 아니라 1심, 2심이 일이 많죠. 1심이 특히 많죠. 그래서 1심 법원의 법관을 늘리는 게 사실은 국민들의 실질적인 민생에 크거든요. 보면 1심에서 2심 넘어가고 3심 넘어가는 건 사건은 민사가 더 많은데 3심으로 가는 사건 자체는 형사가 더 많아요. 네, 왜냐면 이거는 이제 감옥 가는 거니까 어떻게든 3심까지 가는 사람이 있지만 1심은 민사니까 그러니까 하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더 중한데 이건 되게 정무적인 그런 거여가지고 재판소원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그거를 좀 사람들은 우리나라 규모에서 지금 사법부 이 정도 돈 쓰는 거면 적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상대적으로 입법부에 대해서 쓰는 돈이 우리가 적다고 생각을 하고 사법부도 물론 이제 늘려야 되는데 그게
재판소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1심 법관을 좀 늘리는 게 사실은 더 필요한 부분이고 재판소원을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추상적 규범 통제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권리 침해가 입증이 안 되면 헌법 소원을 할 수 없잖아요. 그냥 저거 위헌인 것 같아요라고 손댈 수 없잖아요. 그거를 추상적 규범 통제를 금지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도 허용하자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헌재는 지금은 필요하지만 헌재의 권한은 최소화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기도 해요. 원래 저는 원래는 아시다시피 탄핵도 소환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그냥 현재 9명이 나와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꼭 맞냐에 대해서 또 물음표가 있기 때문에 자꾸 헌재의 기능을 확대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냐. 근데 이 얘기가 그런 쪽으로 가면 그러니까 그런 얘기 독일은 또 하지 않느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독일은 그러니까 법관이 100명씩 되니까 100명이 뭐야? 엄청 많으니까. 그렇죠. 그냥 관료화되고 200명 이상. 그래서 그냥 그런 뭐 별일이 없다는 거예요. 독일은 변호사도 일 열심히 안 한대요. 그 보험으로 다 돼가지고 법률 비용이 돼서 돈 주는 건 보험사라 고객 만족을 왜 이렇게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사법 시스템이 사실은 이제 약간 우리는 일본 쪽을 따라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일본은 이제 그 심사를 하는 거고 대법관 잘 못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그거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법관 구성도 그러면 초보수화가 될 겁니다. 초보수화가 돼서 난리가 날 겁니다. 그 전에도 이게 고등부장 판사 승진 그것 때문에 관료화되는 것들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그것은 조금 저는 전반적으로 너무 좀 깊이 생각하지 않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네요. 그러니까 논의할 수 있으나 김준우의 의견은 바람직하지 않다. 네. 이 재판소원은. 재판소원은 저는 조금 유보적인 부분. 그럼 또 반대 논평 써가지고 또 빨리 내야죠 그러면. 근데 그 재판소원에 대해서는 원래 좀 긍정적인 분들도 있어가지고 토론회 조직 내 민변 내에서 그래서 토론을 해봐야 한다. 그건 토론의 대상이에요. 근데 무한정 넓히는 건 곤란하다는 건 다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럼 그걸 유형화를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면 웃기잖아요. 형사 재판을 했어. 근데 그 재판이 예를 들어 옛날에 낙태죄나 간통죄처럼 위헌법률 제청 신청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위헌법률 제청 신청해서 받아줘가지고 헌재에서 아니라고 했는데 그걸 또 재판 소원하게 할 거야? 그거 아니잖아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어떤 사건에 대해서 형사 재판 소원을 다 허용해야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 그렇죠. 그런 요건이 정해져 있어요. 요건이 있는데 그 부분이 저는 딱 그렇게까지 뭐 설득력 있는 거를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 허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헌법을 위반한 재판들이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뭐 글쎄요, 저는 좀 아직까지는 물론 저 뭐 국가배상 사건이나 과거사 사건에서 조금 대법원이 양승태 코트 때 당장에 아쉬운 결정들을 한 것들이 있었고 중간 과정에 또 헌재에서 의미 있는 결정을 한 것들도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재판소원이 사법개혁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가는 의제냐라고 했을 땐 그것도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대법원장의 어떤 인사권에 대한 좀 분권화가 또 필요하다. 그걸 다 대통령이 임명해도 웃기겠죠. 그러면 다 대통령 쪽으로 줄 설 텐데. 오늘 또 쭉 보다가 나온 게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돼서 단서 조항 한참 그 얘기했던 84조를 해석과 관련해 입법화하는 문제와 관련돼서 지금까지 얘기한 거 플러스 그러니까 재판은 소추에 포함이 돼서 중단되는 거니까 당선되면 대통령 당선되면은 재판 진행은 안 된다 이거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더해서 법사위에서 논의를 하면서 무죄가 날 재판은 진행한다. 요게 들어가 있다. 그렇죠. 요건 무슨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원래는 그 걸석 재판은 안 되는데 너무 아픈 사람 아니면 너무 명백하게 뭐 면소되거나 뭐 이런 경우 이런 결정은 없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불추적하고 이거 단서 조항이 있거든요. 그걸 그대로 이제 옮기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꼬인 건데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야 너 재판하면 안 돼. 근데 이재명 대표한테 무죄 줄 거면 재판해도 돼.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렇죠. 원래도 위인 설법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준우, 김민아 같은 사람도 야 여기까지는 괜찮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다가 너무 나간 거죠. 제가 볼 때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저는 너무 나갔다. 그것은 그게 왜 그렇게 된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원래는 다른 맥락이 있는 건데 다른 맥락이 있는 건데 그냥 진행하다 보니까 맥락이 꼬여가지고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이건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무죄 날 거는 그냥 재판 진행을 해라라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조항이 지금은 될 수밖에 없게 됐다. 그 빼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졸속 입법이에요. 빼라라고 해야죠 그럼. 빼야죠. 빼라라고 입장을 빨리 정리해야죠 그러면. 어디라? 정의당에? 아니 민변에. 근데 지금 이경채님이 추미애 의원도 무죄 진행 빼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추미애 의원도 얘기할 정도면. 그러니까 빨리 입장 정리해서 빨리 저 내세요 빨리.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권한이 없는데 보직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집행위에서 얘기되거든요. 집행위에서 현안에 대해서는 사법개혁은 제가 이제 우리 사법센터 법원소위 멤버이기 때문에 그쪽에 의견 개진이 있는데 현안 성명에 대해서는 물론 회원님 뭐 얘기할 수 있겠지만 대개는 집행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저도 예전에 집행위원이었지만 지금 아니니까. 네. 계속 제가 입장을 내라든지 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얘기를 다 민주당 입법 독재 이재명 방탄으로만 물론 이제 그렇게 보는 관점과 해석이 가능할 텐데 그런데 이게 그냥 그렇게 정치적인 공격만 하고 끝내는 게 언론이나 뭐 이런 이제 뭐 이 공론의 장의 역할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얘기가 왜 나왔고 그런 바람직한 방향은 논의 방향은 어디다? 라는 걸 갖고 가야 되는데 그쵸. 그냥 그것만 하고 지금 끝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논의가 그럼 바람직한 방향으로 어디로 가야 되냐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이런 전문가들 역할인데 언론에서 맨 이제 좀 이상한 분들 데려다가 자꾸 이제 뻔한 얘기를 하게 만들고 그런 것만 있어서 그래서 이제 자꾸 입장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뭘 얘기를 해줘야 이걸 그러면 가르마를 타는데 입장이 있어야 됩니다, 늘. 네. 그래서 요새 이 논의들을 보면서 답답하더라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들. 얘기하세요. 빼라고. 네? 빼라고 지시를 하세요. 제가 누구한테 지시를 공화국에선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공화국에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